저는 그날 밤 호텔 로비 구석에 숨어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 윤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 남자 손은 며느리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늘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건강 챙기라고요. 저녁 드시라고요. 자기가 평생 잘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민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 집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옮기는 서류였죠. 제 도장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었어요.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 66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방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요. 제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져요.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가족 위해 희생했죠. 그런데 결국 제가 받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김대성은 그때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성실해 보였고요.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좋아했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결혼 1년 만에 아들 민수를 낳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죠. 제 품에 안겨서 숨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아들을 무척 예뻐했고요. 주말마다 함께 공원 나가서 산책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점점 늦게 귀가했고요. 집에 와도 말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처음엔 직장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것도 아닌 달콤한 냄새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참았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몇 달 후 남편 차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죠.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저는 귀걸이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다른 여자 있다고요. 이혼하자고요. 그렇게 짧게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매달렸죠. 민수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일주일 후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때 민수는 15살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떠나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후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도 주지 않았어요. 양육비도 2번 보내고 끊겼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했고요. 마트에서 물건 정리했고요. 새벽엔 청소 일을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도 아팠고요. 무릎도 시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바랐죠.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말썽도 안 부렸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들어갔어요. 졸업 후 취직도 했죠.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3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대는 오윤이라는 여자였죠. 같은 회사 동료였대요. 저는 윤희를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의 바르고 차분했거든요. 웃는 얼굴도 따뜻해 보였죠.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제 인생도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 준비 내내 윤희는 정말 잘해줬어요. 제 의견도 물어봤고요.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썼죠. 결혼식 날 윤희는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민수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고요. 저는 그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이제 며느리랑 손잡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 후 저는 민수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요. 민수 부부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외식도 하고요. 윤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저녁마다 식사 챙겨줬고요. 주말엔 과일도 깎아줬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아들은 효자고 이제 편하게 늙어갈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민수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을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서랍 깊숙이 편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손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봉투엔 윤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요. 조금만 참겠다고요. 곧 집도 자기 명의로 옮기고 정리하겠다고요.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편지 끝엔 강우진이라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요. 더 큰 충격은 제 아들을 무능하다고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을 빼돌리려 한다는 말이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면 안 됐어요. 일단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게 정말인지요. 그날 저녁 윤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였어요. 저한테 밥을 떠주면서 웃었죠. 어머니 많이 드시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윤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아침마다 저 방문을 두드렸고요. 저녁엔 과일을 깎아줬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택배가 자주 왔어요. 새 옷이었고요. 화장품이었고요. 비싼 향수였습니다. 민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윤희는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씻을 때면 거실 구석에 앉아서요. 화면을 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윤희를 봤어요.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윤희가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뛰어나갔죠. 다음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택시는 강남의 어느 호텔 앞에 섰습니다. 윤희가 내렸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죠.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은 남자였죠. 윤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자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윤희 허리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윤희는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두 사람은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 4시였어요. 민수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윤희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윤희가 돌아오기를요. 새벽 5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어요. 저는 불을 켰죠. 윤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요? 윤희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친구 만나고 왔다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윤희는 안심한 듯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더 철저히 지켜봤습니다. 윤희의 모든 행동을요. 언제 외출하는지요. 누구랑 통화하는지요. 뭘 사는지요. 그리고 조금씩 확신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저희 가족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이번엔 더 깊숙이 찾아봤죠. 그리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제 집 명의를 윤희로 옮기는 서류였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찍은 거였죠. 평생 모은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며칠 후였어요. 윤희가 또 밤에 나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뒤를 밟았어요. 같은 호텔이었죠. 같은 남자였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민수한테 말해야 할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죠.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젯밤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갔던 사람이요.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웃으면서
밥을 해준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저는 참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걸려 있었고요. 제 재산이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고향 친구 말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말순이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죠. 저는 말순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 이야기를요, 편지 이야기를요, 호텔 이야기를요. 말순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영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요. 말순이 아들이 변호사였거든요. 말순이는 아들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말순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어요. 저는 그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편지 사진이요, 서류 사진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명예 위조고요. 사문서 위조라고요.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물었어요.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길 수 있겠다고요. 며느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요. 저는 변호사한테 부탁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지친 눈이었죠. 하지만 그 눈엔 이제 다른 빛이 있었어요. 분노였고요, 결심이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요. 윤희는 여전히 웃으며 저한테 밥을 해줬고요.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요. 그 친절 뒤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연락했어요. 증거를 더 모았고요. 법적 절차를 알아봤죠. 말순이도 자주 만났습니다. 말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대요. 동기가 먼저 올라갔다고요. 민수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옆에 앉아서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다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윤희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더라고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눈엔 냉소가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윤희는 진짜로 민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희가 또 외출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대신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였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명의자는 저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대출받은 적이 없었어요. 또 위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돈까지 빌렸던 거예요. 저는 그 서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보냈죠. 변호사는 즉시 연락했어요. 이건 심각하다고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윤희는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집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그 서류요. 윤희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가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윤희는 비웃었어요. 어머니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안 좋으시나 봐요. 분명히 찍으셨어요. 저랑 민수 오빠 앞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었어요. 윤희는 계속 우겼죠.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제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민수 오빠랑 결혼한 게 후회돼요. 무능하거든요.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대요. 착하고 성실하니까요. 근데 살아보니 답답하대요. 아무 야망도 없고 그냥 월급쟁이로만 살 거래요. 저는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요. 윤희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태연해졌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 쉽네요. 윤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진이는 달라요.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어요. 저랑 잘 맞고요. 곧 이혼할 거예요. 민수 오빠랑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죠. 그 전에 이 집은 챙겨야죠. 제가 3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민수 오빠 뒷바라지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뻔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아냐고요. 윤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면 어때요? 어차피 저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증거도 없고요.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윤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했죠. 증거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엔 모든 증거가 있었죠. 편지 사진이요, 호텔 사진이요, 위조 서류 사진들이요. 윤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다 넘겼다고요. 곧 고소할 거라고요. 명예 위조로요, 사기로요, 사문서 위조로요. 윤희는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정신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윤희는 계속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고요. 윤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본색을 드러냈죠.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늙은 할머니 주제예요. 민수 오빠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 말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윤희는 코웃음 치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날 밤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거실로 불렀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앉았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윤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집 명의를 위조했다고요. 대출까지 제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민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요, 서류들이요. 민수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손이 떨렸죠. 그리고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가 나왔어요. 민수는 물었죠. 이게 사실이냐고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변명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무능해서 그랬다고요. 답답해서 그랬다고요.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윤희는 계속 말했죠. 오빠 탓이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윤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봤죠.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제가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희가 나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갔죠. 저는 매일 문 앞에 밥을 놓아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나왔어요. 눈이 퀭했고요. 수염이 자라 있었죠.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냥 말하면 안 믿었을 거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윤희가 나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 김대성이었죠. 20년 만이었습니다. 대성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됐고요. 등도 굽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대성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성이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명자야, 나 좀 들여보내줘. 할 말이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다고요. 대성은 계속 우겼어요. 민수 때문에 왔다고요. 아들 애기 들었다고요.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대성은 윤희한테 들었대요. 윤희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희가 대성을 끌어들인 거였죠. 복수를 위해서요. 저는 대성을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힌 후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대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명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성은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후회했대요. 집 나간 게 잘못이었대요. 이제라도 돌아와서 가족같이 살고 싶대요. 민수도 힘들 텐데 아버지가 필요할 거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요. 대성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사실은 돈이 필요하대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빚이 많대요. 그래서 명자한테 왔다고요. 명자가 집 있잖냐고요. 그 집 팔아서 같이 살자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윤희가 대성한테 제 집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성을 부추긴 거죠. 저한테서 집을 빼앗으라고요. 둘이 나눠 가지려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희한테 얼마 받기로 했냐고요. 대성은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집 팔면 반씩 나누기로 했죠. 대성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제 추측이 맞다는 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요.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협박하기 시작했죠. 명자야,
법적으론 내가 아직 내 남편이야.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요. 변호사한테 확인했다고 했죠. 대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라고 했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대성은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아버지가 왔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놀랐죠.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요. 엄마가 다 처리할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대성이 또 왔어요. 이번엔 윤이랑 같이였죠.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라고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 대성과 윤희는 도망갔죠. 경찰은 저한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말순이 아들한테요.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요. 그리고 윤희에 대한 형사고발장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대성과 윤희는 저한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형사고발도 접수됐죠. 사기죄로요. 사문서 위조죄로요.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민수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전화도 했고요. 민수는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민수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윤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빠, 제가 임신했어요. 오빠 아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진짜일까요?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윤희가 다른 남자 만날 때 임신했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면 어떡하냐고요. 제 손주라고요. 저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병원 가보자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민수는 윤희한테 연락했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어요. 임신 확인하자고요. 윤희는 처음엔 거부했죠. 하지만 민수가 계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윤희는 병원에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임신이 아니었죠.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서 착각했다고 변명했어요.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윤희는 민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뿌리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끝났다고요. 윤희는 그제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가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변호사는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된다고요. 윤희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됐대요. 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판결 받을 거라고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허무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점점 회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죠.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성이었어요. 대성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가끔 멀리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대성도 고소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대성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요. 하지만 접근 금지는 유지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부탁했어요. 대성이 또 나타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요. 경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윤희도 있었죠. 윤희는 저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윤희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윤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2년 동안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며느리가 드디어 대가를 치르게 됐죠. 윤희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동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수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눈물은 윤희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엄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법원을 나서는데 대성이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성은 제가 다가오자 움찔했어요. 저는 대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이 가족을 버렸어요. 이제 와서 돌아올 권리 없어요. 대성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수 손을 잡고 걸어갔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다시 말했죠.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엄마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민수 잘못이 아니라고요. 윤희가 나쁜 거지. 민수는 착한 아들이라고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집 명의 이전은 무효 처리됐대요. 대출도 취소됐고요. 제 재산은 모두 되찾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말순이도 전화했습니다. 잘했다고요. 명자, 내가 이겼다고요. 말순이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상자 안엔 옛날 사진들이 있었죠. 젊은 시절 제 모습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들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의 배신으로요. 윤희의 배신으로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요. 며느리를 위해서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행복은 늘 뒷전이었죠.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요. 누구도 믿지 않고요. 오직 저 자신만 믿으며 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가 좋았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요.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았고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민수한테 아침 차려줬습니다.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였어요. 민수는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해요. 민수가 말했죠. 열심히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라고요. 민수는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 집이었죠.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썼던 유서를 꺼냈어요. 남편이 떠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썼던 거였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참았어요. 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얼마나 슬펐는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유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갔죠. 제가 됐고요. 저는 그 죄를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 며칠 후 말순이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제주도예요. 저는 좋다고 했죠. 오랜만에 여행이었거든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렀고요. 하늘이 맑았어요. 말순이랑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앞으로의 이야기요. 명자야, 내가 이겨서 다행이야. 말순이가 말했어요. 내가 참 강한 사람이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고요. 살기 위해서였다고요.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림을 그릴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밝아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죠. 저는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윤희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용서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잊고 싶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66의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던 순간들이요. 슬펐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겨낸 순간들도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요, 속았지만요, 결국 이겨냈어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살아갈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제 행복을 위해서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